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는데? 내가 이걸 저축한다는 거는 미래에 그만큼 더 자유롭고 선택할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억 모으기를 성공한 사람은 일단 자존감이 높아요. 1억을 딱 모으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자기관리 능력이 높아집니다. 내가 지금 100억이 없으니까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탄다 하는 거지, 100억이 있는 사람은 실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이유. 부자는 부의 소비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 의해서 만족을 느낀다. 1억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주는 나한테 만족감이나 실제로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1억 만들기 저축에 도전해 보셔라. 아니 이게 3달에 16만 9천 원 맞아요, 웅달님? 네, 맞습니다. 3개월 다 해서 이렇게 4개 강의에 16만 9천 원. 아닙니다. 요거에 한 곱하기 3.5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강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다 해서 16만 9천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지금 강의 숫자로 진짜 치면 대박이네. 12강 정도가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12강에 15,000원 16만 9천 정도 원. 되는 거죠, 한 강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 네, 보통 대학생 과외도 한 5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진짜 진정한 혜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고요. 나와서 지금은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이제 책을 쓰는 작가, 그리고 방송과 강의, 이제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머니 트레이너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그 뭐 작가나 뭐 멘토나 쌤이나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돈 관리, 흔히 얘기해서 공부, 운동, 저축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식을 전달해야만, 배워야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뭐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뭐 지식보다는 계속 반복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가 뭐 우리가 몸에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이라면 돈 관리에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언제부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뭐 재테크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아마 뭐 돈을 벌면서부터는 뭐 늘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데,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내가 경험해 온 거를 좀 많은 대중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도 주식 투자를 했고 굉장히 많은 저축을 직장 생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저축을 했냐면 제가 첫 월급이 재형저축 떼고 90년대 후반에 155만 원 정도를 받았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대기업을 다녔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소득이었을 텐데, 거기 155만 원에서 124만 원 정도 저축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 그 정도 저축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력하게 저축을 하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나 기쁨을 한번 느껴보니까 다른데 돈을 쓰면서 느끼는 기쁨도 있는데 그 기쁨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진짜 재밌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돈이 모이니까 막 가능성이, 머릿속에 상상력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또 이제 계속 투자를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한 외벌이면서 흑수저 출신 치고는 뭐 제가 부자는 아닌데 그래도 아마 저희 친구들 중에는 제가 가장 지금 부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우린 직장인 후배들한테, 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뭐 대단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1억 모으는 저축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모으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많이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뭐 어디서부터 언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마 대한민국에서 1억 만들기 영상을 가장 많이 찍은 사람이고, 1억 만들기라는 것의 중요성을 가장 오래전부터 강조해온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이제 1억 만들기를 강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직장인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이분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재테크가 있거든요. 재테크를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99.9%가 전혀 재테크를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강의도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가면은 꼭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멘토님, 작가님, 1억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물어봐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1억 모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게도 1억 모으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거의 99%가 1억 모으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서 1억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주로 그럴 걸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마음속에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1억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게 뭐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뭐 1억 모은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 진짜 1억 모은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주변에. 정말 직장인 같으면 사회초년생으로 적은 월급으로 시작하면 거의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노력을 통해서 모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의외로 저한테 안 물어봅니다. 왜 안 물어보느냐? 이미 본인이 1억을 모으면서 3년, 4년, 5년 동안 그 수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릿속에서 그 영감을 강화시킨 나머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그분들은 다 로드맵이 있어요. 근데 1억 모으기조차를 시도도 안 하는 분들이 이제 뭐 1억 모은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1억 모으기가 중요하냐? 1억 모으기를 성공한 사람은 일단 자존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직장인들이 진짜 우울하다, 진짜 좀 좌절감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1억 모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진짜 몇 년간 고생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까지 1억이 뭐 얼마나 큰 돈이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받는 소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200, 300, 400을 받는데 1억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 200, 300, 400을 정말 거의 몇 년간을 받아낼 수 있는 큰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뤘단 말이야? 굉장히 일단 자존감이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안 모아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1억을 딱 모으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자기관리 능력이 높아집니다. 1억 모으기에 성공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방을 보면 뭐 가보진 않았는데 방이 지저분할 리는 없어요. 뭐 어제 먹었던 라면이 막 나뒹굴거나 이럴 리가 없다라는.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방이 깨끗할 가능성이 높다. 1억 모으기에 성공한 사람은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각하게 빠져있지 않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 태도를 유지하는 동안, 자, 1억 모으기를 한다는 건 자기관리가 되고 자존감이 높고 미래를 어떻게 하면 더 낫게 개척할까로 5, 6년을 보낸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과연 좌절감이 있을 거냐? 지금 우리 직장인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우울감의 원인이 정말 돈 좀 많이 쓰고 싶다. 뭐 저거 갖고 싶은데 좀 빨리 갖고 싶다. 좀 돈을 좀 많이 소비하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좌절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좌절감이 오는 거냐면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는데?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모으는 사람은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보기에는 야 그거 5천만 원 그거 1억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월급을 2, 300을 받는 청년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1억이 모이게 되고 1억 1000이 되고 1억 2000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년에는 이 정도의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이 상태로 가면 2년 후에는 이 정도의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월급을 타면 내 통장에 들어오지만 은행으로 빠져나가든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든 나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다 소비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카드값으로 빠져나가는 거와 달리 은행으로 빠져나가서 자본이 쌓이게 되면 이게 어떤 소비가 되냐면 미래의 자유로움을 위한 소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다녀온 우리 남자분들 보면 우리 여성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를 안 가니까 이해 못할 부분도 있는데 막 군대 갔다 와서 고생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야 요즘 군대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뭐 저녁에 핸드폰도 하고 말이야. 옛날 같으면 3년이었는데 뭐 요즘은 20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힘든 거는요. 우리가 막 훈련을 하고 막
굉장히 이래서 힘든 게 아니고 그냥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자유가 박탈됐다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즘 청년들이 왜 답답하냐? 자유롭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은다는, 저축을 한다는 게 지금의 소비를 억제해서 나에게 불행함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저축한다는 거는 미래에 그만큼 더 자유롭고 선택할 가능성이 계속 늘어나는 거야. 경제학의 아버지인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부의 소비에 의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 의해서 만족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돈을 모아보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내가 어디 가서 막 여행을 가고 뭘 사고 이러면 그게 기쁠 것 같죠. 물론 그 기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살면서 좀 추구해야 될 기쁨인데 돈을 갖다가 100억 정도 있는 부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와, 나 같으면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를 바로 뽑을 것 같죠. 근데 100억 있는 사람을 만나보면 람보르기니를 안 뽑았거든요. 그분한테 왜 람보르기니 같은 거 좀 뽑아갖고 타고 다니면 멋있을 텐데 왜 안 타세요? 그분은 그 람보르기니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100억이 없으니까 100억 있으면 람보르기니 탄다 하는 거지 100억이 있는 사람은 실제 그런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덤 스미스가 뭐라고 했느냐? 부자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는 건 두 가지 형태로 존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돈을 가지고 명품 가방을 산다. 그러면 내 눈앞에 명품 가방이 딱 나타나게 되고 너무 좋아. 만질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누릴 수가 있죠. 너무 자랑할 수도 있고 너무 좋죠. 이건 이제 가능이 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가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참고 통장에 보관하면 그 통장의 돈은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두 가지 형태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가능의 형태, 뭔가를 사서 내 눈앞에 만지고 활용하고 쓸 수 있게끔 가능으로 놓든지 아니면 통장에 넣어서 뭔가 미래에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유연해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두든지. 근데 제가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가능성을 꺼내서 가능으로 만들려고 요즘 최근 노력도 하고 있어요. 뭐 좀 옷도 좋은 거 사고 조금 시도는 안 해봤는데 명품까지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 하여튼 저도 조금 좋은 거 해보려고 좀 약간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성향이 굳어져서. 근데 이 가능성에 통장에 들어있는 걸 꺼내서 가능으로 바꾸는 기쁨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는 계속 가능성이 늘어나는 기쁨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무조건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가능하게 냅두지 말고 다 가능성으로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젊은 시절에 내가 뭔가 일정 수준의 자본을 모은다는 거. 이제 제가 그거를 1억이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1억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주는 나한테 만족감이나 실제로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1억 만들기 저축에 도전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는 1억을 언제 처음 모으셨나요? 그리고 그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같은 경우는 1억을 모았다 그러면은 지금 한 2억 5천 정도 모은 정도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을 다 저축으로 모으진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급여가 뭐 삼성그룹이라고 해서 뭐 그 무슨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외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우리 사주가 좀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처음 아마 내가 내 손에 이제 자본 1억을 내 힘으로 만들어 본 게 아마 31살?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 저축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이제 저축을 해서 이제 결국 내 집 마련도 하고 뭐 이렇게 온 거죠. 대출이 있는 분들이 1억을 모을 때 대출금부터 먼저 갚아야 할까요? 예,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이 보통 금리가 뭐 최근에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거의 2%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이자율에. 그러니까 이걸 좀 강박적으로 뭐 이자는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은 원금을 강박적으로 갚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최대한 이연시킬 수 있을 때까지 이연시켜서 지금 내가 500만 원이 학자금 대출이 있다. 그럼 지금 현재 가치의 500만 원보다는 10년, 20년 후에 500만 원이 훨씬 현재 가치로는 미래 가치가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굉장히 작은 비용을 내면서 현재 가치 500만 원으로 갚지 마시고 10년, 20년 후에 미래 가치 500만 원으로 갚으셔라.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낮은 이자 같은 경우는 강박적으로 너무 많이 갚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내가 갑자기 돈에 여유가 생기네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갚지 말라는 거지, 다 어딘가 쓰고 저축하지 않을 거고 투자하지 않을 건데 그 돈을 갚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나는 정말 돈이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저축할 데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 아무리 적은 이자라 하더라도 갚는 게 우선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주 낮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너무 강박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먼저 막 학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예금 이자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산기상으로 두들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대출을 갚는 게 더 유리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을 갚는 것도 저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빚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막 1억 만들기 저축 하려다 보니까 이게 걱정이 돼서 못 하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만들기 저축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금액만큼 자동이체로 마이너스 통장에 송금을 하세요. 그러면 매달 마이너스가 줄 거 아닙니까? 그 주는 만큼 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사람은 9,000만 원을 모으면은 1억 만들기 성공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예적금 금리보다는 대출 금리가 특수한 정책 금융 상품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금리가 더 높으니까 먼저 대출을 갚으셔라. 대출 갚는 것도 원금 상환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강의하는데 해외 거래소 사용법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저는 기왕이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더 쌀 때 살 수 있고 팔 때도 더 비쌀 때 팔 수 있거든요. 해외 거래소에서 쓸만한 거래소를 일단 골라주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 그 정도만 우리가 익혀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 팽돌이 작가님, 알트코인을 너무 해박하세요. 네, 뭐 하나 이렇게 툭 던지면은 모르는 알트가 별로 없으세요. 네. 팽돌이 작가님은 알트 뭐가 졌나요? 네, 저라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트코인 안 사고 이더리움을 반을 사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정말 시원시원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목말라 하는 코인 강의는 팽돌 작가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앨리스원님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앨리스원님이 주제까지 너무 핫해요. GTX 노선 따라 돈 되는 투자처 추천. 네, GTX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책에도 지금 부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지도 네. 속에 아파트 단지명 이런 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찝어주는 그거 정말 그거 시원시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네. 보면 7월 달은 좀 시원시원한 분들이 모였다. 맞아요. 네. 이호석 대표님은 투자 전반에 관해서 매크로도 잘 보시고 다 다루시잖아요. 고래동 공부는 진짜 다 모실 수 있구나. 진짜 이게 보통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섭외력이 워낙 좋아서 다 모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월에 준비한 강연은 이제 네. 앞으로 2년 부자될 계획 세우기예요. 보통 강의를 할 때 주요 내용 골자가 제가 평소에 읽는 책, 그리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2025년 말까지가 또 한 번의 퀀텀 점프가 있을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벌고 빌딩으로 한번 작은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려 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플랜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제 책의 내용, 이론을 백그라운드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필 작가님 정말 밸런스라는 말이 맞게 거시경제도 보시고 유동성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하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것도 메이저 알트코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거부터 자잘한 코인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 공격적인 밈 코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섭렵을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투자를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알트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비트코인만 해서는 안 된다. 선견지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신 분이니까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엄마한테 차근차근 알려주듯이 이런 느낌으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게 호필 작가님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9월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관심이 저도 요즘 많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피부로도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도 가격도 올라오는 게 사실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24년 9월 시점에 2025년을 맞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분들 혹은 네.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좀 재산을 불려보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꿀팁을 좀 드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법. 네, 저는 항상 월급쟁이의 입장에서 큰 어떤 노동소득이 많지 않는 분들, 평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동산 강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